나의 인격을 더럽히면서까지 직장에 충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분위기를 선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분위기만 선도할 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했다면 이미 어딘가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요. 겉으로는 매우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 긍정인지 아니면 뭐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허세일 뿐인지 우리는 직장에서 겉을 치장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과 속을 통일시킬 방법을 고민하세요. 겉을 치장한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쉽게 풀리게 할 거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면서 겉을 치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주류에 포함되려 몸부림칠 시간에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몸부림을 치세요. 내가 강해지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지내면서 실력으로 승부하세요. 좋으면 좋은 대로 지내면서 인간관계를 밀고 나가면 됩니다. 어중간하게 자세 잡다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는 치졸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미소님들은 고전 문학을 언제 읽으셨나요? 달과 육펜스, 웃는 남자,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파리대왕, 80일간의 세계일주, 홍길동전, 프랑켄슈타인, 데미안, 노인과 바다, 레미제라블, 어린 왕자. 학교 다닐 때 읽은 이후 사회에 나와서는 읽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전 문학에 관심이 적었지요. 학창시절에도 큰 감명을 받기보다는 읽어야 할 필독서, 독후감을 내기 위한 과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 고전의 고전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작가 글을 보면 우리 모두 바쁘게 사느라 나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식에 대한 욕구가 살아 있습니다.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 질문을 한다는 것, 이러한 자발적인 욕구는 지금껏 인류의 영속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지적 욕구 충족과 일에 몰두해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의 삶의 목적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고전 문학작품 30편의 줄거리와 작가 정보가 담긴 정보서, 그리고 20년 넘게 월급쟁이로 살아온 저의 경험이 담긴 직장 에세이,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동기부여 자기계발서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지식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해석을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 고전 문학의 해석을 직장에서의 에피소드와 연결지어 직장인과의 공감을 시도합니다. 원작을 읽어본 독자에게는 색다른 해석을, 작품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원작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세상살이에 지친 직장인에게는 공감과 응원을, 이 책이 여러분께 지식과 공감을 제공하는 힘찬 응원을 전하는 책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가 요즘 자기계발서에 푹 빠져 있는데요. 고전 문학을 동기부여 자기계발서와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줄지 궁금하다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제1장 워밍업, 나와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챌린저, 나를 알아보자, 상대가 가진 기술, 인간. 제2장 1라운드, 가드 공격 받아보기, 상대의 집중 공격, 숏블로,
상대의 광역 공격 드로잉. 제3장 2라운드. 어그레시브 적극적인 공격. 인파이팅. 파고들어 공격하기. 아웃복싱. 상대와 멀리 서기. 제4장 3라운드. 사이드 스텝. 조심스런 공격. 이펙티브 블로. 효과적인 타격. 판정. 타이브레이커. 차례를 보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워밍업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생소한 단어, 챌린저, 가드, 숏블로, 드로잉, 어그레시브, 인파이팅, 아웃복싱, 사이드 스텝, 이펙티브 블로, 타이브레이커. 네, 맞습니다. 복싱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자의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싱을 한다고 합니다. 실력은 취미생활이 아닌 선수급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챌린저는 도전자를, 숏블로는 근거리에서 치는 펀치, 어그레시브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 인파이팅은 상대의 팔 안쪽으로 파고드는 근접 전법, 아웃복싱은 상대에게 떨어지면서 교묘하게 공격하는 원거리 전술, 사이드 스텝은 상대의 공격을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 복싱 경기 한 판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알기 위해 눈치 작전을 하고 전술을 펼치는 그림이 상상되어집니다. 고전 문학과 직장 생활, 그리고 복싱. 재미 요소가 솔솔 불어오는 듯합니다. 미소님들도 오늘 내용을 들으실 때 복싱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세요. 워밍업, 나와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삶이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을 찾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승부를 겨룰 것입니다. 경기 종목은 복싱입니다. 먼저 복싱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개 들지 마라. 선수는 항상 글러브 뒤에 얼굴을 감추고 고개를 숙인 채 상대를 주시합니다. 턱을 가격당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자꾸 고개를 듭니다. 그러다 결국 턱을 맞고 쓰러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났다고, 조금 잘 나간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 입 조심해라. 선수는 경기 중에 안면 보호를 위해 마우스피스를 착용합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곳은 턱입니다. 입을 벌린 채로 턱을 가격당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경기 내내 이를 꽉 물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늘 진지한 모습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마우스피스는 욕하지 말라고 착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맞다 보면 욕할지도 모르니까 꽉 물고 있으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는 입조심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듯 작은 보호구 하나에서도 인생을 발견합니다. 3. 배려하라. 복싱 글러브는 착용하고 있는 선수의 손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용 글러브는 찢어지기 쉬운 비닐 소재가 아닌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것을 착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러브는 선수 자신을 보호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정반대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원시적인 방식으로 주먹을 주고받는 경기에서조차 상대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겸손과 조심성, 배려라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잘 버무려진 복싱이 직장과의 경기 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챌린저, 나를 알아보자.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직장이라면 월급을 받을 것이고 사업가라면 직접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돈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넉넉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간다. 월급은 사이버머니.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부터 전혀 모르고 스쳐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이 모든 만남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잘 참다가 한 번만 삐끗해도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이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의 설명은 너무 슬퍼서 생략합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고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집을 나섭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직장에 도착해 비슷한 처지의 인간들과 만납니다. 서로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사이 종일 업무에 치이고 사내 정치에 휘둘리고 갑질도 모자라 의질까지 당해가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시 꽉 막힌 도로에 올라선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면 또다시 오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갑함을 느끼죠. 당신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어릴 적 꿈이 기억나긴 하나요?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벌어들인 돈은 이미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도 세금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저 내 몸 하나 누일 곳을 찾고 싶은데 집값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달팽이 같은 이놈의 삶이 쓰라릴 뿐입니다. 아니, 이래서야 승부를 겨룰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무턱대고 링에 올랐다가는 곧장 KO될 게 뻔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선 나와 상대에 대한 분석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나요? 달과 6펜스. 주인공 찰스 스트링랜드는 영국의 증권 중개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7년간 함께 살아온 부인과 자식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곧바로 그동안 남편과 교류했던 문학계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설가 한 명을 소개받은 다음 그에게 남편을 찾아 설득해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소설가가 바로 이 작품의 화자인 나입니다. 소설가는 파리에서 스트링랜드를 만나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트링랜드는 남은 평생을 그림에 바치기 위해 집을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죠. 소설가는 지금껏 그림을 배운 적도 공부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남은 평생을 그림에 바치겠다고 하는 말에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설가는 그를 설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스트링랜드는 지금 파리의 화가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과 쇠약해진 몸 때문에 편치 않은 삶을 살고 있죠. 그때 마침
스트링랜드의 작품 실력에 감동을 받은 스트로브라는 화가 지망생이 그의 어려운 사정을 친구에게 전합니다. 그 친구는 5년 전에 스트링랜드를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소설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락방에서 곧 죽을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스트링랜드를 발견해 스트로브의 집으로 데려가 간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트로브가 베푼 선의는 결국 자신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스트링랜드가 무섭다며 집에 들이는 것을 반대했던 그의 아내가 어느새 스트링랜드를 사랑하게 되었고 얼마 후 건강을 회복한 스트링랜드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트링랜드는 이기적인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관습이나 통념을 완전히 무시한 위약적인 모습으로 스트로브의 선의에 냉소를 보냈습니다. 결국 스트로브의 아내는 음독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스트링랜드는 그녀의 죽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저 자신의 예술을 위한 모델일 뿐이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후 스트링랜드는 예술에 대한 집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로 갔다가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타라는 여성과 결혼해 자식까지 낳고 살기에 이릅니다. 이제 후반부에 접어든 이야기는 타히티 섬으로 여행을 떠난 소설가가 그곳에서 한센 병에 걸려 최후를 맞이하는 스트링랜드를 목격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링랜드는 타히티 섬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작품을 창작합니다. 그중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그가 살던 오두막 벽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스트링랜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오두막을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 작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야기는 이후 그의 작품들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달과 6펜스는 작가 윌리엄 서머신 몸이 유명한 작가로 명성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1874년 프랑스 파리 주재 영국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파리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8살, 10살이 되던 해에 부모가 각각 세상을 떠나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목사인 숙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학보다 문학에 더 흥미를 보이던 그는 1897년 자신의 의대 경험과 런던 빈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첫 작품 램버스 라이자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1900년대에 들어 자신이 집필한 희곡이 극장에 상연되어 주목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자신의 청소년기를 다룬 자전적 작품인 인간의 굴레와 달과 6펜스가 성공하면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출간 후 70년 넘게 주목받지 못하던 에밀리 브론테의 풍의 언덕을 걸작으로 재평가받게 만들었고 출간 후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려놓는 등 대작가의 파워를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한편 그는 과자와 맥주, 면도날, 카탈리나 등의 걸작을 발표하며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서머신 몸은 지금까지도 대중성을 존중하는 쉬운 문장과 매력적인 어감으로 인간을 날카롭게 풍자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영문학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 달과 6펜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생활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 쓰여진 작품으로 작가의 유미주의적 태도, 다시 말해 강한 자율성이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요약된 작품의 줄거리만 보고도 주인공인 스트링랜드가 은혜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고 기행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를 지금 우리의 삶에 대입하는 순간 다르게 보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스트링랜드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링랜드가 진정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작품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달과 6펜스의 달은 그림으로 대표되는 이상, 즉 예술적 창조 욕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6펜스는 주인공이 벌인 일상과 세속적 규율이나 인습, 즉 현실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이상과 현실이 대립하는 세상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 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재수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신과 출세를 위해 자존심을 던져버린 채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인한 태도를 보이며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상대를 짓밟아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뱉거나 수시로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 잘 나가는 인간들은 심지어 재물이나 가족을 야망을 향한 도구로 삼는데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선 뒤에도 그들의 재수없는 악행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며 직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죄의식이나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없습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며 넘치는 자신감을 과시하기에 바쁠 뿐이죠. 저는 지금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정직함과 성실함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겨우 높은 곳에 근접했을 때마다 잘 나가는 인간이 나타나 그것을 가로채는 모습만 수없이 목격했을 뿐입니다. 결국 직장의 높은 자리나 좋은 자리에는 배려, 양보, 선함만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왕관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에 재수 없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달과 6펜스라는 제목에서 달을 선택한 인간들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 달을 선택한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읽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맞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이 달을 선택한 이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도 달을 선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을 선택한 인간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하는 세상. 달과 6펜스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을 버려야 합니다. 덕분에 대다수의 인간들이 달보다는 6펜스를 고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합리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다라는 말을 앞세워 달을 선택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 스스로에게 솔직하려면 자신의 마음 한쪽에 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뿐이고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듯 둘로 나뉜 특성을 가진 달과 6펜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승부에 가장 큰 틀에 돈을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어진 현실, 즉 직장 안에서 스스로 만족을 찾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달과 6펜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목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내가 왕이 되는 세상. 홍길동전. 원본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이본만이 전해지고 있는 작품으로 이 중 서울에서 간행된 경판본과 전주에서 간행된 완판본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본이 존재하며 인명, 지명, 결말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책에서는 완판본을 기준으로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홍길동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일대기입니다. 세종 15년, 청년 강직하고 덕망이 높은 홍문이라는 재상이 커다란 용이 입으로 들어오는데 태몽을 꾸고 군자를 낳을 것이라며 부인에게 동침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 뒤 몸종 춘성과의 사이에서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한 번 보면 모르는 것이 없는 명석한 두뇌를 자랑했습니다. 홍길동은 그렇게 비상한 재주와 큰 체격에 용감한 성격까지 갖춘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랄수록 호부호영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홍문은 홍길동이 천한 몸에서 태어났음을 안타까워하며 용꿈을 꾸고 얻은 아이의 신통함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첩 초낭은 홍문의 총애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홍길동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초낭은 홍길동의 처소에 자객을 보냈지만 그 자객은 홍길동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홍길동은 아버지를 찾아가 집을 떠나겠다는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자 홍문은 떠나는 홍길동에게 호부호영을 허락합니다. 홍길동은 어머니 춘섬에게도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방랑길에 오릅니다. 도적무리에 합류한 홍길동은 수천 명의 수도승이 있는 사찰의 곡식과 재물을 빼앗는 지휘력을 보여주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홍길동은 앞으로는 백성의 재물을 건드리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 것이라며 자신이 이끄는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으로 정합니다. 활빈당은 팔도를 휘저으며 양반들이 백성에게 부정하게 착취한 재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활빈당에게 재물을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가 임금의 귀에 들어가자 홍길동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임금이 보는 앞에서 비상한 재주를 선보여 오히려 병조 판서에 오릅니다. 홍길동은 결국 임금에게 벼 3,000석을 얻어 3,000명의 도적들을 데리고 나라를 떠나 제도라는 섬에 정착해 도적들에게 농업에 힘쓰며 무예를 연마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홍길동은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해 아내로 맞이하고 근처에 있는 나라인 율도국을 정벌한 뒤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홍길동은 출신이 천한 인간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평등의식을 기본으로 율도국을 통치하다가 선도를 닦아 백일 승천합니다. 혁명적인 유토피아 소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출세기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던 조선의 제반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당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대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조선은 1388년 당시 고려의 무신이었던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한 뒤
1392년 새 왕조를 개국하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후 500여 년간 지속되다가 1897년 26대 왕, 고종의 대한제국 선포로 막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국한 조선의 야심찬 포부는 태조실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두루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과 국왕의 주기를 알리는 교서 내용에 호포 감면이나 충신 효자에 대한 포상 등 17가지의 민생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조선 개국 당시의 목표와 포부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 강압 정치와 폭력, 권세가들의 수탈도 계속되었습니다. 관료들은 변함없이 뇌물을 거둬들였고 이로 인해 줄어든 세금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재정이 궁핍해진 국가는 관료들의 녹봉을 삭감했고 관료들은 다시 뇌물을 걷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새로운 왕조와 포부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경직된 신분제도로 인한 한계가 더해지며 백성들은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홍길동전은 이런 부패한 사회와 불합리한 신분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은 작품입니다. 주인공 홍길동은 조선사회 전반의 산적한 문제들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고통받는 피지배 계층이 없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활빈당이라는 이름에서도 백성의 편에 서서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께 드리는 편지. 직장에서의 불합리와 부조리, 불평등을 견뎌내기 힘들어 스스로 글러브를 벗고 개업하시는 분들께 제가 맘 먹고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직장에 이른바 높은 분과 승진해서 신분 상승하신 분들께서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도는 매운맛으로 진행합니다. 당신은 직장을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홍길동이 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신분 상승으로 스스로가 홍길동이기를 거부하면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돌을 던질 겁니다. 지금 가장 확실한 것은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직장과 승부를 겨루며 관찰하고 깨달은 모든 것을 거꾸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홍길동은 무능한 조정과 부정부패로 가득한 사회를 통쾌하게 혼내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직장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이제부터는 홍길동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런 당신에게는 분명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한다면 홍길동에게 호되게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딱 5가지만 이야기할 테니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1. 타인의 변화를 선도하세요. 당신의 나라에는 머지않아 속임수, 소문, 권위, 정치, 명분, 주인의식이 날뛰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이것이 당신에게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왕이라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직 깨닫지 못한 인간들에게 진실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직접 실천하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겁니다. 2.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상태에서 지시하세요. 자칫 동료들이 이상을 늘어놓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이상을 늘어놓고
현실로 만들어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동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업무에 대해 모르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을 남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건 도둑입니다. 동료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주인의식을 진정 누가 가져야 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세요.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를 들이밀며 스스로 만든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모든 것을 아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홍길동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3. 지시하기 전에 나도 할 수 있는 일인가를 고민하세요. 그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일을 던져놓고는 널 믿는다. 능력이 출중하니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동료에게 일을 던지면서 그가 답을 찾았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미친 인간에게도 지식을 나눠줄 성자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따위로 행동하는 당신은 성자를 만날 가능성도 자격도 없습니다. 4. 돈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급하는 돈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장도 아닌 주제에 부서장, 상급자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이유로 돈으로 장난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주제 파악부터 하세요. 본인도 남의 돈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행동 조심하셔야죠.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줄 능력도 없으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보상할 능력이 안 되면 당신은 일을 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일을 더 시켰으면 그만큼 보상하세요. 직접 보상을 지급하는 위치가 아니라면 나눠줄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뒤에 확보할 만큼만 일을 시키세요. 같은 값에 일만 더 시키려 들면 곧 홍길동이 찾아갈 겁니다. 5. 인간관계는 수평입니다. 선배, 후배, 부하, 좋습니다. 딱 업무에만 한정하세요. 절대로 인간에게는 적용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호칭이 필요하다면 동료라고 부르세요. 인간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직장에 소속되어 서로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부하가 되려는 목적을 가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직장 문을 나서면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고 어머니이고 딸입니다. 주제넘게 인간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마세요. 진실은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인간이 되어 그 진실이 되세요.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나누어질 지식을 쌓다가 언제든 인간이 다가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당신이 준비된 파트너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개인의 변화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초라한 시작이라도 찬란한 결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모든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지옥에서 배운 것이 고작 지옥 만들기라면 그냥 지옥의 개로 사세요. 지금까지 고정문화 2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고전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실에 우리 직장에 접목하는 작가의 통찰력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차례로 읽어나가다 보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미니 시리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통쾌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저자는 고전 문학을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고전이라 불리는 작품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존재, 삶의 목적, 세상의 질서, 관계, 이상 등 다양한 물음과 답이 담긴 고전을 읽는다면 깨달음이라는 선물 상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상자를 열면 직장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울림을 느끼고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 작품. 미소님들의 고전 문학은 어떤 작품일까요?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에필로그로 마무리합니다. 하다 말았던 이야기, 레미제라블에 더해진 무엇이 무엇인지. 제 고도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입니다. 배낭여행에 푹 빠져 방문했던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말하라면 저는 자신 있게 뉴욕, 그 중에서도 맨하튼입니다. 유럽은 제게 과거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역사를 품은 장소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저는 매번 미래를 봤습니다. 아마도 새로움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스스로의 미래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공간은 단 한 곳, 맨하튼뿐이었습니다. 미래를 받고, 과거를 받고, 그 과정을 받고, 자유를 받습니다. 멀리서 봐서 희극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가까이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다시 가고 싶을 뿐입니다. 맨하튼을 여행할 때 브로드웨이에 자리한 임페리얼 시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관람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영어로만 진행하는 공연임에도 마치 번역기를 통과한 듯 모든 이야기가 제 심장을 울리고 있었죠. 그 울림은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맨해튼을 다시 방문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행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매섭기로 유명한 뉴욕의 겨울, 그것도 1월에 도착했던 기억. 배낭족이라는 핑계로 밥까지 굶어가며 추위에 벌벌 떨었던 맨하튼의 탐험.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남은 티켓을 싼값에 구입해 극장 맨 뒷자리에 앉아 관람했던 기억. 그 순간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대한 즐거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핍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맨하튼을 내려놓았고 동시에 큰 희망을 설계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여유롭게 맨하튼을 다시 찾을 것이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가장 좋은 좌석에서 다시 관람할 것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맨하튼을 선물할 것이다. 그때부터 제 고도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되었고 그 기다림의 과정도 성공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 다시 관람하는 순간 분명 수많은 계획을 완수하고 스스로 맨하튼을 허락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합니다. 목표도 정해졌고 방향도 정해졌고 수단도 정해졌습니다. 지금은 완성도에 집중하며 기다림을 즐기는 중입니다. 게다가 완성도를 평가할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나 자신에게 스스로 성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상징으로 유튜브 채널 4월인의 북리브 영상에는 늘 코제트가 그려진 파란색 머그컵이 등장합니다. 나는 아직 나에게 맨하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